아래로 내려온 그는 어둠을 타고 아직 등불이 켜진 채 있는 그 미망인의 침실로 다가갔다. 마침 하녀 둘이 모두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이웃집 생일 잔치에 가고 집에 없었다. 다른 하인들은 아래층 하인들과 부엌에서 자고 있었다. 잠든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정욕이 불타올랐으나 다음 순간 복수와 질투의 분노에 사로잡히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제정신을 잃고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자 그 심장 한가운데를 단도로 푹 찔렀다. 여자는 비명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악마같이 무섭고 교활한 솜씨로 하인들에게 혐의가 씌워지도록 꾸며 놓았다. 그는 비열하게도 우선 여자의 지갑을 훔쳤고 베개 밑에서 열쇠를 꺼내어 장롱을 열어 젖히고 물건을 몇 가지 훔쳤으나 귀중한 서류에는 손도 대지 않고 현금만 훔쳐냄으로써 어너머로 보아도 무식한 하인이 한 것 같이 만들었다. 그는 또 비교적 부피가 큰 금부치를 몇 개 훔쳐내면서도 그보다 10갑절이나 값이 나가더라도 부피가 작은 것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자기가 기념으로 가질 물건을 몇 가지 가져왔으나 이것에 관해서는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이처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는 다시 자기가 들어왔던 길을 더듬어 바깥으로 나왔다. 다음 날 큰 소동이 벌어졌을 때는 물론 그 후 그의 일생을 통하여 그를 진범인이라고 감히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여자에게 애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말이 적었고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2주일 동안은 한 번도 그 여자를 방문한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단지 피해자와 그저 알고 지낼 뿐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사람인 정도로밖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농노 출신인 하인 뾰또로가 곧 꼼짝없이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혐의를 확정하는 사실이 연이어 나타났다. 죽은 그 부인은 자기 영지에서 차출해야 할 신병으로 이 하인을 군대에 내보내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하인이 홀몸인 동시에 품행이 나빴기 때문이다. 여주인은 자기의 이러한 의향을 별로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고 물론 뾰뚜로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일 때문에 격분한 나머지 술집에서 잔뜩 술이 취해서 자기 주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커다랗게 소리 지르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 더구나 그는 주인 여자가 살해되기 이틀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가 시내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있은 다음 날 그는 교회로 나가는 길가에서 술이 만취되어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때 그의 주머니에는 단도가 들어 있었고 오른손에는 우연히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코피라고 변명하였으나 아무도 고지드리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녀들은 자기들이 잔치집에 갔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현관을 그냥 열어두었다고 자백했다.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증거가 여러 가지 드러나서 드디어 그 무고한 하인은 구속되고 말았다. 그는 곧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피고는 열병에 걸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죽고 말았다. 이것으로 그 사건은 끝장이 나고 그 뒷일은 하느님께 맡겨지게 되었다. 재판관이나 검찰이나
일반 시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범인은 병원에서 죽은 그 하인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하느님의 벌이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상한 방문객. 이제는 이미 나의 친구인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전혀 양심의 가책 따위를 느끼지 않았다. 물론 그도 오랫동안 괴로웠던 것만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다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여버렸으니 그 여자는 이미 세상에 없다. 정욕의 불길은 여전히 혈관 속에서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죽여버림으로써 자기의 사랑마저 죽여버린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다거나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거나 하는 데 대한 후회는 거의 염두에도 없었다. 그보다도 자기가 죽인 여자가 만약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면 필경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그는 오랫동안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아 그럴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 하인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혀서나 피고의 갑작스러운 발병과 사망은 완전히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분명 체포라든가 공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집을 뛰쳐나온 후 술에 만취되어 밤새도록 축축한 땅 위에서 뒹굴고 있었을 때 걸린 감기가 원인이 되어 죽은 것이라고 그 당시에 그는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훔친 물건이나 돈도 그를 그다지 괴롭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건이 탐이 나서 훔친 것이 아니라 단지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훔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그는 그 돈 전부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당시 이 도시에 설립된 고아원에 기부했다. 이것은 그것들을 훔친 데에 대한 자기의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한 일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얼마 동안 아니 퍽 오랫동안 그는 정말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입으로 나에게 한 말이다. 그 후부터 그는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진하여 어려운 일과 힘드는 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동안 2년가량이 지나갔다. 그는 원래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죄다 잊다시피 했으며 어쩌다 기억이 되살아날 때에도 아예 그것을 생각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선 사업에도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원조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양쪽 수도에서도 많은 일을 하여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의 자선가 협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고 마침내 그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마침 바로 그 점 그는 아름답고 총명한 어느 아가씨에게로 마음이 끌려 곧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결혼을 하고 나면 고독한 우울증을 몰아낼 수 있겠거니 새로운 길로 들어가 열심히 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무서운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로서 나타났다. 결혼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벌써 아내는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건만 만일 아내가 그 일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줄곧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내가 처음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몹시 괴로워했다. 나는 지금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전에는 하나의 생명을 빼앗은 일도 있지 않은가. 이윽고 아이들이 계속 셋이나 태어났다. 나 같은 자가 어찌 감히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감히 내가 아이들에게 덕행을 가르칠 수 있으랴. 나는 살인을 한 자가 아닌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고 힘껏 애무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나는 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에서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다. 이었고 그는 자기에게 희생된 자의 피가 자기가 죽인 젊은 생명의 복수를 부르짖는 그 피가 무서운 형상을 띠고 그의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매일 밤 그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으나 원래가 강건한 기질의 인간이었으므로 오랫동안 이 고통을 참고 견디었다. 이 남모르는 고통으로 나는 모든 것을 속죄할 수 있으리라 고 그는 생각했지만 그 소망도 결국은 헛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엄격하고 엄울한 성격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자선 사업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욱 견디기가 어려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